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원입니다. 오늘 바른수면인터뷰에서는 특별히 초청한 게스트와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농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BL 스타 플레이어, 한국 농구계의 아이돌 이재성 선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시즌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최근에는 어떤 거 많이 하고 지내셨나요? 저희가 보통 2달 정도 휴가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시즌 끝나면 한 달 정도는 푹 쉬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는 진천 선수촌에 국가대표 일정을 시작하게 돼서 합숙을 시작해서 아마 7월 말까지는 국가대표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또 국가대표팀에서 주장 캡틴으로 뽑히셨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주장은 어떻게 뽑히나요? 국가대표에서? 매번 좀 다른데, 이전까지는 감독님께서 임의로 좀 주장이 될 만한 선수를 지정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다수결, 좀 전체적으로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추천을 서로 하면서 누가 하면 좋겠다 하고 선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좀 주장의 자리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라거나 선수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또 주장의 자리를 또 큰 책임감을 안게 됐습니다. 선수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많으신가 보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고, 또 인기라기보다는 또 작년에도 제가 주장을 했던 또 경험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끼친 게 아닌가.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리더십이 있어야지 주장을 또 추천도 하고 주장을 잘 이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재성 선수가 캡틴으로서 국가대표팀을 좀 이끌어갈 때 가장 주안점을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들은 좀 존중이라고 할까요? 팀 내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의 그런 존중과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껴서 더 선수들을 존중하려고 하고 더 배려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면 더 농구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아쉬움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느꼈던 시스템에서는 농구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워낙 좀 많았었어요. 눈치도 많이 봤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코트 안에서 온전히 에너지를 다 쏟아내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리더십은 농구 선수다 보니까 농구에 모든 걸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아닌가. 그게 이제 존중에서 비롯되지 않나. 조금만 더 존중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면 충분히 그런 환경이 선배 입장에서든 후배 입장에서든 다 그 그룹 구성원 모두가 환경 속에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저는 가장 포커스를,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면 농구 팬 입장에서 국내에서 되게 잘하는데 국제대회 나가면 조금 이제 아쉬운 선수분도 있고, 또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잘 하시나 했는데 또 국제대회 나가면 되게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국제대회 나가서 잘하려면 어쨌든 더 실력 있는 선수들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저는 좀 기질적인 면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열세인 상황에서 실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과감성도 있어야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또 감당하고 내 플레이를 펼쳐야 하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국제대회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무대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이 대다수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 신체적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그 이상의 신체적인 조건에 전 상쇄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농구는 가장 그 코트 안에서 많은 선수들이 몸을 가장 많이 부딪히는 스포츠라서 그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너지를 가진 선수, 그리고 사이즈의 우위를 가진 선수가 그 가치에 좀 높은 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는 좀 그 기술적인 농구라고 그럴까요? 좀 남을 속이는 농구를 하는 거에 더 높은 이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많이 아쉬워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국제대회에서 좀 저희가 생각했던 선수 혹은 잘할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이지 않을까. 방금 남을 속이는 농구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에 그런 농구예요? 저는 제가 배우기에는 가장 높은 레벨의 농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상대가 알지만 막을 수 없는 게 저는 농구의 가장 높은 레벨의 수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슛을 쏜다고 알고 있지만 막지만 그 손 위로 슛을 쏠 수 있고, 그게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케빈 듀란트 선수로 예를 들면 상대가 케빈 듀란트 선수의 미들 레인지나 슈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그 선수의 높은 타점, 신체 조건,
기반으로 하는 플레이로 인해서 상대가 막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제 케빈 듀란트가 쏘는 슛을 KBL에 대입을 하면은 전부 터프샷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슛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만큼 틈이 벌어져야 쏠 수 있고 상대를 왼쪽으로 보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쪽으로 주고 이걸 농구의 가장 높은 레벨의 농구라고 인지를 하고 믿고 있어요. 특히 열광했던 김승현 선배님 혹은 뭐 김태술 선수 너무 농구를 잘하고 훌륭하신 선배들이지만 그 선배들이 세계 농구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전 세계 무대에 180의 김승현 선수가 있다면 그게 더 높은 레벨의 선수고 피지컬에서 오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속이는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딱 공간이 났을 때 노마크 때 쏴야 되고 그렇죠. 나한테 앞에 달려있으면 그걸 쏘는 건 무리한 노마크를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농구일 수도 있는데 현대 농구 자체가 워낙 많이 성장하고 발달해서 그런 공간이나 이게 쉽게 나질 않거든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 40분 하면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100번 중에 한 번, 두 번 나올 만한 상황을 가치를 두다 보니까 사실 그게 현실에 반영이 안 되죠.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약점이나 여러 가지들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이게 농구의 최고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사실 발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든 한국 농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구에 있어서 가장 최고 레벨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를 잘하는 꿈나무들이나 누군가에게 알려줘야지 거기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높은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지 전체적으로 더 나은 농구 인프라는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그 기반이 될 텐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높은 농구 선수로서의 레벨의 가장 높은 점이 제가 아까 얘기한 속이는 농구를 가장 높은 레벨을 치다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에만 지금 농구가 머물러 있는 이유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최고점인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좀 생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답변을 듣다 보니 정말 농구에 대한 진심과 그 철학이 느껴지네요. 이정 선수가 정리가 좀 안 되긴 했는데 오랜 기간 생각해 오신 네. 여기서 제가 KBL 농구 팬분들이 이대영 선수에 대해서 비판 아닌 비판을 할 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대영 선수가 슛 셀렉션이 좋지 않다.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지금 터프샷을 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슛 셀렉션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이 한 번은 이제 회식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대성이 너면 농구를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신체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다 가지고 있는데 농구를 어떨 때 보면 좀 무리하는 것 같고 옛날 김태술 선배, 김승현 선배 같이 가지고 놀면서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성이 너는 저희가 찬스 나는데 보이지 않니? 라는 얘기를 몇 번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슛 셀렉션에 대한 문제에 이제 저를 풀어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겠죠.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답변을 뭐라고 들었냐면 제가 드라이빙을 치고 가서 골대 중간에서 멈췄을 때 저는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농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NBA 선수들 같이 카이리 어빙 선수, 케빈 듀란트 선수 농구 경기 40분을 보시면 한국 농구인들이 기존에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대입해 봤을 때는 다 슛을 쏘면 안 되는 슛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해설을 할 때 국내에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또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네. 일전에 보니 서정훈 선배님도 해설하시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존의 농구죠. 이제는 공간이 그렇게끔 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많은 부분이 진화해서.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분의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되게 대입을 하세요. 저는 농구에 대해 어떻게 들어가냐면 골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 공간이 열리면 제가 슛을 쏘겠죠. 이건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앞으로의 공간이 열리면. 그럼 이제 50%가 채워지고 이대성의 슛 셀렉션이 좋지 않다의 50%는 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수비가 저에 대한 공간을 못 줘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생각은 이만큼의 공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는 위가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치고 들어갔는데 상대가 저한테 공간을 안 줘요. 안 줬다는 거는 그 사람은 이미 이 공간에 대한 상세를 위해서 밸런스를 이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저는 이 위에 공간이 열려있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2D가 아니라 3D로? 네. 제가 공간에 대한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즌 미들레인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립을 하게 된 게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멈춰서 공이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가 완벽하게 막혀 있다는 거는 위가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여기 막혀서 없다라고 인지하고 빼지만 제가 그걸 연습을 통해서 제가 타점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 타점을 올렸더니 수비가 아예 반응을 못 한다는 걸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결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붙었는데 왜 패스를 안 주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쉬움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들 말을 못 하세요. 네. 왜냐면 저한테는 노마크 찬스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타프샷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제가 하는 것들이 슛 셀렉션에 대한 아직까지도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사실 2년 3년 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사실 결과를 쫓질 않았거든요.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있어서 더 많은 시도를 해서 저한테는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팬분들 입장에서는 싫어할 만한 선수였죠. 왜냐면 저는 실력적으로 항상 엘리트를 밟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서 시즌 중에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계속 시도하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슛 셀렉션에 있어야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정착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올해 또 미들레인지가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가네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대영 선수가 야투율이 45%고 제가 이번 시즌 기록을 보니까 3점슛이 36%, 그다음 자유투가 83%면 야투율이 절대 낮지 않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대영 선수가 가는 길이 또 본인 소신대로 어떤 신념대로 또 맞는 길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17득점, 그래서 커리어 하이 평균을 찍으셨어요.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본인한테도 뜻깊은 기록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많은 우려 속에서 작년 시즌도 커리어 하이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 또 커리어 하이가 됐어요. 이게 어쨌든 저는 이 결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남들하고 다르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고 좀 쉽게 하면 안 되는 생각, 기존에 익숙한 정형화된 틀을 깨고자 하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로 인해서 사실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른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라는 사람 삶에 조금 들어와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이에 성장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없고, 작년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는데 올 시즌 또 제가 커리어 하이였어요. 그리고 제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많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3점슛하고 속공, 레이업을 기반으로 한 농구를 펼치다가 올 시즌 17점으로 이제 커리어 하이를 했는데 그 농구의 기반은 미들레인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선수로 대입을 해보면, 이번에 올 시즌 파이널 MVP를 받은 김선영 선수로 대입을 해보면 김선영 선수가 올 시즌 지금까지 레이업슛과 속공에 기반으로 농구를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갑자기 3점슛 기반으로 해가지고 커리어 하이를 찍은 거와 마찬가지였거든요. 만약 김선영 선수가 그렇게 했다면 미디어나 언론에서 엄청난 찬사와 진짜 칭찬이 쏟아졌겠죠. 근데 이대성이라는 선수가 올 시즌 미들레인지 기반으로 결과로만 보면 득점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아쉽죠, 저도.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차고 넘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기대는 더 차고 넘치고, 그래서 사실 미들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었던 선수는 저는 단언컨대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노력과 제가 가고자 하는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 그리고 농구에 대한 자세,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7점 커리어 하이, 제 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는 제 스스로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훈련적으로 있어서는 그 2년간 좀 주안점을 둔 훈련이나 이런 패턴이 어떤 쪽에 있었을까요? 제 지금 농구나 삶 모든 것들을 이제 특히나 농구적인 부분에서 김효범 삼성 코치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데, 효범 형이 제가 가장 존경하고 하는 이유는 향상심이거든요. 미들레인지도 같은 맥락이었고 그걸 채워넣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가장 컸던 게 이제 영상이었거든요. 제가 연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걸 영상을 찍어서 보고 분석하고 모든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필름 세션이 들어온 거죠, 저한테. 형이 가장 미국 가서 크게 느꼈던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뭔가 저를 보는 게 부끄럽고 사실 그런 부분이 커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느낀 느낌과 제가 영상으로 보는 실제와는 거리가 또 되게 컸던 것들도 많이 발견하고 영상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NBA 선수들 보면 이렇게 시즌이 거듭될수록 자기 무기를 장착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비시즌 때 분석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성장시키는 법이라고 할까요? 그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나아지길 원하는 제 삶에서 그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희 사회 구조랑 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반 그런 교육 과정에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특별 과정을 경험한 세대고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있고
하는 세대다 보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삶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뭔가 제가 해나가는 거랑은 거리감이 있는 세대잖아요. 특히 저희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 배움에 있어서 이 법을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려운. 저도 예전에 농구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중학생 그 선수 있잖아요. 농구 선수들 훈련을 받는 걸 봤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런 농구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까지 오는 이 길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보통 전례를 쫓잖아요. 대표님 같이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례를 쫓고 내 삶에 대입해서 비교해보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시스템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어쨌든 조금 거부하기보다는 또 내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감이 따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저로 인해서 또 밑에 꿈나무들이 어려운 거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또 제가 전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현 선수랑 가까운 지인분들은 또 이런 훈련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결과로 드러내지 않는데 분명 저랑 운동하고 저도 이제 효범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또 선수들과 공유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저 또한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죠. 저한테는 정답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을 통해서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라고는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퍼지지 않을까. 선수들이 저는 궁극적으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는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따르는 구조니까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조차도 안 되고 그냥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이제 이전에 그런 타성에 젖어가지고 따라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는 걸 좀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현 선수 어떻게 보면 KBL에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렇게 인터뷰하면 보통 논란이 될 만한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감독님 덕분이고 팀메이트 덕분이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현 선수는 또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또 이렇게 전달하시고 주변에서 이걸 보고 좀 우려를 하거나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은 혹시 없어요? 많죠. 네. 뭐 가장 가까운 와이프조차도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현명함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명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라고 얘기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제 소신이었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더 크고 넓고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냥 한국에서 농구선수로서의 성공한 삶 정도가 제 목표였다면 아마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랬으면 훨씬 더 편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정은 더 받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고 전 항상 느끼고 있고 시간은 전 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그런 아쉬움들이 언젠간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저는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제 지향점이 아니거든요. 농구를 잘하는 선배들은 많았죠. 기준이 다르고 가치는 다르지만 저를 평가하는 그 집단에서의 기준에서 농구를 잘하는 선배들은 많았는데 저는 영감을 주는 선배는 없었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NBA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잖아요. 그런 결의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저로 인해서 삶이 정말 좀 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되고 싶고 그게 제 삶의 지향점이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십니다. 이대형 선수가 그럼 농구 선수로서 좀 약간 커리어적인 면에서의 목표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어쨌든 선수로서 가장 궁극적으로 쫓아야 될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승이 더 많으면 좋지만 제가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나 이 모든 제 메시지가 결국에는 저는 힘이 더 실리려면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KBL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사실 제가 지금 우승을 더 많이 하고 MVP 횟수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힘이 실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들 더 향상하는 부분 과정에 더 가치를 두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그 영감이라는 부분은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결에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제 큰 목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지금은 MVP, 뭐 우승 개인적인 부분들은 크게 제가 쫓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가진 색깔, 제가 가진 에너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현실적인 부분도 크고 농구 선수라는 건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행동으로, 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올라오고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끝날 때까지 제가 만약 이 색깔이 소신, 제 신념, 제가 가진 에너지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선수로서 제가 지금 가장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이정우 선수 10년 전 인터뷰도 보고 들어왔거든요. NBA를 꿈꾸는, NBA를 목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유효하신지. 제가 물론 나이가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오는 장애물들 때문에 못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어야 돼요. 팀이 우승하고 개인적인 기록들, 제가 가진 색깔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부딪혔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나이가 있어서 해외 진출을 못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핑계, 그것 또한 제가 넘어야 할 장애물인데 넘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해외 진출이라는 결과에 꽂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길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가냐 안 가냐의 문제로 변했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 이거를 해외 진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이정우 선수처럼 계속 그렇게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걸 놓고 하는 선배들이 있어야지 후배들이 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동양인들이 NBA에서 안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준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최근에는 또 일본인 NBA 선수들도 활약을 하고 와타나베 선수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지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 큰 편견이고, 예전 야구가 그랬잖아요. 이전에 다들 훌륭한 선배들도 계셨고 했지만 야구의 발전의 토대가 된 부분이 저는 박찬호 선배님으로 인해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찬호 선배님 대학교 4학년 때 그 당시에 뭐 4대 천왕, 뭐 임선동, 조성민, 정민철, 박찬호 그 4대 천왕이 되게 유명했고 그 시대를 주름 잡았는데, 그 4명 중에 가장 가치가 떨어졌다고 평가된 게 박찬호 선배님이었잖아요. 대학교에서의 평가로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야구선수로서의 기준, 가치의 평가는 160개를 던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S클래스고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걸로 그들은 봤고, 그럼으로 인해서 박찬호 선배님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야구에 대한 가치가 변했잖아요. 이전에는 140의 좋은 정교한 제구를 던지는 투수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가장 S클래스의 유망주로 생각했다면 160km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앞지르는 기준이 아예 변해버린 사건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한국농구에 대한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기준, 그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될 만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현중이가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이현중 선수. 그 부분만 정립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피지컬에 대한 아쉬움, 저변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에 꽂혀서 발전할 엄두도 못 내는 환경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오면 되는구나,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가지고 시스템에 이것들을 적용하고 하면 되는구나 라고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변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긍정의 힘을 되게 믿거든요. 사실 대부분 다 부정적이잖아요. 제가 프로 선수 생활하면서 동료들한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그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이길까 말까 한 게 프로 무대라고. 여기에 부정적인 에너지, 의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절대 못 이긴다. 프로 스포츠가 사실 승리란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답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에너지, 서로의 색깔을 가지고 싸워서 결과를 내고 그게 정답이 되는 게 프로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옳고 그름에 대한 뭐가 더 좋은 거에 대한 이게 재정립이 좀 되고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국 농구에서 NBA 무조건 나옵니다. 한국 선수 사람들은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변이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다 나오잖아요. 야구, 축구, 배구,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는데 농구만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요. 저도 더 경험하고 더 제가 결과로 내면서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리는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게 현중이도 빨리 NBA 가면 또 그게 메시지도 힘이 실릴 거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현중 선수는 주변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국가대표에서도 같이 하시고 하잖아요. 좀 어떠세요? 성향 자체가 상당히 진중하고 농구뿐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지길 바라고 되게 엄청 영리해요. 저는 사실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다가가서 무대뽀 스타일로 내가 포기 안 해, 난 끝까지 부딪혀서 뭐라도 얻을 거야 하는 식으로 답을 얻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현준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생각과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스타일이라고 그럴까요? 결이 좀 다른데 어쨌든 더 향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랑 비슷하다 보니까 높게 평가하는 친구인데, 현정이를 보면 사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쟤는 어떻게 저 나이에 내가 지금 느낄 만한 것들을 느끼지? 이 얘기를 제가 효범형한테 한 적이 있어요. 형 너무 부럽다. 나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데 나이가 20살이다. 너무 부럽다 했더니 효범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난 네가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결인 것 같아요. 이제 이 현중이가 경험한 걸 토대로 또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고, 지금 현중이가 느낀 사고의 실력이나 이런 수준이 20살이지만
다음 세대에는 15살이 그 정도의 사고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선순환이 돼서 그 나온 표본이 사실 루카 돈치치 선수거든요. 이런 선순환, 이런 과정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안아야 될 몫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런 몫을 감당하고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김효범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그 몫을 감당하고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제가 있고, 어쨌든 현중이도 효범이 형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그 세대에 끝나고 누리고, 그래?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 너희들도 이 어려운 걸 한번 겪어봐. 이게 아닌 네가 원하는 에너지를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 이런 노력들을 효범이 형이 처음으로 하신 거거든요. 한번 보자. 너는 어떻게 하는지. 못하네? 아니네. 이게 아니라 그러려면 이랬어야 돼. 이런 과정들이 해서 저는 사실 이현중이 지금 나왔다고 생각해요. 김효범 때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현중이가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보면 저도 현중이랑 또 10년의 터울이라고 하면 두 세대가 걸쳐간 거잖아요. 지금 저는 저희 소규모 그룹이지만 현중이가 결과를 만들어내면 또 이게 커지고, 그래서 하면은 큰 인식의 변화나 시스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또 이대영 선수는 초반에는 이제 잦은 부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부상 소식을 거의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노하우나 비결이 있으신지, 어떤 게 달라져서 부상이 많이 줄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초반에 제 농구 커리어는 되게 엄청 원초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냥 남들이 10시간 하면 나는 12시간, 15시간 잠 안 자면 간절하면 성공할 거야. 그런 에너지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실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결과가 반영된 현실이 부상이었다고 생각해요. 농구에서 농구만 잘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상실함, 이런 부분들도 따라가야 됐고, 여러 가지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몸이 감당하기 벅찼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부상이 컸었는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내뿜는 에너지, 그런 것들을 또 누군가가 또 알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조금 더 쏟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게 정립이 조금씩 되고,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많이 제 스스로 되게 좀 심플해진 것 같아요. 더 쏟아야 될 부분이 확실하게 쏟고,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들은 되게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부상 때문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못 땄고, 그래서 네가 인생에 손해보는 게 많았고, 그전에 또 MVP를 한 번 더 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했고. 근데 사실 저는 내가 그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온 거지, 내가 남들하고 같은 사고방식으로 그때도 제가 효율을 쫓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고,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또한 너무 감사한 기억이에요. 부상에 대한 부분들도 훈장? 그때 그냥 나와 혼자밖에 없었는데 성공하고 싶고 간절했던 이대성을 대변하는, 좋게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MVP보다 저는 더 스스로 대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살아서 제가 얻었던 그런 부상들이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움에 대한 또 몫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굉장히 자기관리가 철저하시잖아요. 술이나 담배도 안 하시죠? 네, 안 하죠. 음식이나 이런 것도 또 플레이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지. 운동선수로서 영양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가치를 그쪽으로 두고 쫓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만큼의 대중적으로 이제 중요성에 대해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여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그게 실행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제 주변에 국내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한다 그러면, 야, 그거 안 먹고 어떡해? 야, 이 정도 즐거움은 있어야지 하는데, 사실 향상은 그런 정도의 몫을 감당해야 저는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안 할 정도의 결단과 마음이 있어야지 따라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인식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는 중요하구나, 정말 이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느껴서 지금 저는 많이 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면에 있어서 좀 많이 좀 꽂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구 선수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 올해는 이게 내가 도움이 됐던 부분인데 다음 해에 됐을 때는 또 다른 경쟁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했을 때 또 뭔가 있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는 약간 수면 쪽이거든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운동을 했고, 지미 버틀러 선수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선수를 모아서 운동한다는 거에 사실 꽂혀서 예전에 새벽 운동을 매일 했어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을 자고. 지옥 같더라고요. 지옥 같은데,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지옥같이 삶을 살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살면 나한테서 다가오는 현실은 더 지옥 같을 거야.
이지옥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 3시간 4시간 버텼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부상이 그리고 부상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쉬움이 꽂혀서 또 그런 쪽으로 보이는 건지 잠을 많이 잔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NBA 선수 중에서. 르브론 제임스. 네,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나이가 들수록 잠을 많이 잔다. 이런 분들이 또 눈에 들어와서 최근 2시즌은 제가 새벽 운동을 끊었어요. 시즌 때도 했었는데 끊고 나서 제가 작년 시즌 전 경기를 출장했고 54경기를 다 뛰었고 올 시즌은 54경기 중에 50경기를 뛰었는데 3경기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뛰었고 1경기는 가벼운 종아리 부상으로 2시즌 다 한 경기 제외하고 다 뛴 거니까 부상이 없었다라고 봐야죠. 운동선수한테 수면은 그 무엇보다 사실 중요하거든요. 르브론 제임스 선수도 거의 12시간 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 선수는 아예 거의 기업이잖아요. 사실상 매니지먼트 기업을 운영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수면 시간을 꼭 지키고 충분히 가져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소진이 됐을 때 그걸 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만성염증이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부상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정 선수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에 있어서도 계속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해오셨네요. 계속. 그래서 지금 가장 꽂혀있는 게 수면에 대한 부분이고, 잘 자고 또 수면하고 또 영양도 함께 해서 컨디션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 너무 반영이 되니까 요즘은 특히 잠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대형 선수가 또 수면의 중요성을 아시고 또 기량이 발전되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서 수면연구소 소장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좋네요. 저희 채널에도 또 좋은 ASMR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혹시 나중에 숙면 취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저희 시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팀이 이제 바뀌게 됐잖아요. 새 시즌을 맞이하시는 그런 각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환경에서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퍼포먼스 그리고 기량 그리고 향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려면 감당해야 될 몫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동료와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팀의 그런 전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 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또 찾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코트에서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지금 뭐 팀도 새 팀에 대한 인수에 대한 과정, 또 뭐 트레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껴두고요. 배움에 대한, 그리고 어찌됐든 대중들이 봤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한 큰 변화하는 이 과정에 대한 법을 좀 제가 느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욕심이 좀 생겨요. 다음 다가올 시즌에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채우고, 제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색은 좀 더 진하게 더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즌이 되는 걸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이정 선수가 투맨게임을 또 즐겨 하시잖아요. 네. 그럼 여태까지 호흡을 맞춰본 선수 중에서 투맨게임 하기 되게 좋고 편하고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라거나 선수가 저랑 호흡이 가장 잘 맞았던 것 같고, 성향적으로 가장 잘 맞았던 것도 또 함지훈 형이 잘 맞지 않았나. 사실 지훈 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농구를 잘하는 레전드 선수고 한데, 제가 좀 일화를 좀 알려드리면, 투맨 게임을 하면 두 선수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서로한테 또 찬스가 나야지 또 서로 시너지가 생기고 또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투맨 게임을 하는 센터 입장에서는 현대 농구 자체가 가드 쪽으로 힘이 많이 실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아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훈이 형은 제가 항상 투맨 게임을 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형 스크린 좀 걸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형한테 패스를 보겠습니다. 지훈이 형 이런 스타일이세요. 야, 스크린 가면 나한테 찬스 나서 너한테 스크린 안 가는 거다. 성향이 이런 성향이었어요. 그래요? 저랑 투맨 게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한테 대상아 패스 여기 좀 봐, 혹은 뭐 하자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찬스가 났을 때 좀 지훈이 형이 좀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으시잖아요. 저랑은 성향이 좀 정반대. 옛날 유작 감독님도 항상 둘이 반반 섞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유 감독님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성향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강훈주 감독이 또 헤어지게 됐잖아요. 처음 같이 만났을 때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강훈주 감독님 또 영웅 필요 없다 이런 작전 타임 때 말씀으로 또 유명하시고, 이정 선수는 또 내가 영웅이다 약간 네. 그 언론에서 네. 또 재밌게 이렇게 많이 조명을 해주셨었는데, 강훈주 감독님하고 2년간 지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인간적으로 너무 존중해 주셨던 분이고, 선수로서 그렇게 이제 환경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따라서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커지고, 얘가 이 구성원으로서 이 팀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크기 자체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환경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전술이고 완벽한 전술해도 사실 그 모든 게 결과를 위한 건데, 결과 또한 감독님께서 오리온스에 있으면서 어찌됐든 오시기 전에 팀이 최하위권에 있었던 팀이고, 컵 대회도 저희가 전 다음에 우승을 했고, 첫 해 쭉 선두권을 달리면서 강팀이라는 이미지도 충분히 널리 퍼뜨렸고, 플레이오프에서의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 올라갔고, 이번 시즌도 또 4강으로 마무리했고, 그래서 사실 뭐 환경적으로나 농구적인 부분에서나 강호준 감독님은 2년 동안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어서 제가 선수로서 봤을 때는 훌륭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년 동안 큰 결과 만들어내신 아주 존경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로서 느끼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도 그러면 선수 이후의 커리어는 혹시 좀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뭐 감독으로 어떤 커리어 이어간다거나 이런 쪽에서 생각해 제 인생의 롤모델이 김효범 형인데, 어제 제가 이제 잠이 안 와서 효범 형 인터뷰를 좀 보다 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항상 이해가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머리가 이해되기 전에 몸이 움직여서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참 많이 지치고 좀 많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이제 선수 생활에 그런 누군가 날 이해시켜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가진 이 에너지를 그냥 맹목적인 트레이닝이나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닌 내 성장, 팀의 성장에 맞게끔 에너지를 맞춰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지도자들, 리더들의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선수들을 위한 쪽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느꼈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김효범 형이 지금까지 저에게 해준 것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계시거든요. 효범 형이. 효범 형은 항상 납득을 시켜주세요. 이해를 시켜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효범 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굳이 직업으로 나누자면 어떤 직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쉬움을 제가 제일 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내 스스로가 이것 또한 이건 다른 거다, 틀린 게 아니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이 색을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효범 형이 그 세대에 느껴서 다음 성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에너지를 쓴 것처럼 선생을 마무리했을 때 그런 것들을 토대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를 생각해서 아마 좀 에너지를 쓰고 싶어요. 네. 인터뷰하면서 이대영 선수는 정말 농구에 진심이고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후배들을 되게 많이 생각한다는 그런 점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릴 텐데요. 이대성 선수에게 농구란? 그렇게 막 딱 해가지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농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같고,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농구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농구를 하면서 와이프도 만나고 가정을 꾸렸고, 농구를 하면서 많이 울고 웃고, 농구 아닌 다른 것들을 또 농구를 하면서 배우고, 농구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인간으로서 이번 생을 이렇게 사는데, 제가 처한 이 상황 안에서 농구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또 표현할 수 있고 존재를 내비칠 수 있고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감사하고 중요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어로서 이대성 선수 답변을 들으면서 농구는 진짜 이대성 선수 인생 그 자체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농구 선수 이대성뿐만 아니라 인간 이대성이 더 발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농구란 매개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성장하시고 이런 것 같아서 정말 저도 팬으로서 정말 좋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성 선수를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농구 팬이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대성 선수 그럼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저한테도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한국농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성 선수와 한국 농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